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대표죠.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오늘 입국을 했습니다.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방한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인물 어떤 사람인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브레우 박사가 잠시 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예. 이분은 우리나라 지금 영일만 이른바 광개토 프로젝트 거기에 새로 원유나 가스를 개발하는 이 사업의 핵심적인 어떤 경제성 판단을 좌우할 인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분은 지질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액트지오란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자문역을 맡고 있고 대표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있지만 사실상 이분이 실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영일만 지역에서 시추선을 동원해서 거기 그 지하를 뚫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뚫게 되는 데의 어떤 판단의 근거 자료를 바로 이분이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그동안에 탐사를 위해서 거기에 전파 탐지를 많이 했고 그 전파 탐지 결과를 이 아브레우 박사가 운영하는 액터지오에 넘겼는데 이 액터지오가 경제성이 높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경제성이 있다라기보다 경제성이 있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35억 배럴 내지 140억 배럴이 있다. 이런데 이것은 천연가스로는 29년을 우리가 수입 없이 쓸 수 있는 양이고 네. 석유를 4년간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자칫 경제성이 없이 이 시추를 했다가는 한 번 구멍을 뚫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1,000억 원 상당이거든요. 예. 그렇게 5번 정도 뚫을 계획인데 거기에는 그 엄청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한국석유공사의 의뢰를 받아서 이 아브레우 씨가 운영하는 액트지오가 경제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우리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보다 더 확신이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면 입국까지 안 했을 것 같아서 이분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능성을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더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말을 했는데 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해봤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비밀 유지 계약이 체결돼 있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경제성이 있으니까 시추를 시작한다고 봐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아브레부 박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도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보고서를 이미 냈고 예. 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액트지오란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예. 예. 국제 재계에서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많을 겁니다. 예. 실제로 어느 어떤 미국의 그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있는데 미국의 상장사 기업 목록이나 미국의 석유회사 리스트에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저도 많이 찾아봤습니다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이제 구글링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집이 그 본사 소재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가정집이에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예. 이제 일부 국내 네티즌사에서는 이 회사 과연 실체가 있는 회사 맞아? 네. 회사는 있더라도 전문성이 있을까?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 본사 주소가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제기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본사 주소를 구글을 통하면 우리 지도로 들어가 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가정집이에요. 그리고 거기 직원 숫자도 5명.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통상 석유회사 하면 거대한 어떤 규모를 자랑하는데
일단 규모 면에서는 매우 왜소한 회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공항에서 액트지오의 창립자인 아브레우 박사는 본인은 의도적으로 적은 규모의 경제를 노린다. 그래서 전문가 똘똘한 몇 사람을 두고 또 많은 전문가를 네트워킹으로 하기 때문에 네. 회사를 크게 두면 괜히 비용만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우리는 전문성 있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갖고 있고 우리 스스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기술 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는 회사도 엑슨 모빌이라든지 세계의 유수한 석유 회사들이 많다. 우리를 신뢰해라. 그런데 지금 비밀 유지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이제 액트지오의 발주를 한 회사가 한국석유공사거든요. 예. 모든 지금 프로젝트를 석유공사가 주도하고 있는데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이 경제성이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테일이 나가면 어떤 제3의 공격을 당할 수가 있고 해외로부터의 어떤 방해 공작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와 의논을 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레우 박사는 예. 오늘 중으로 석유공사와 우리 산업 자원부 관계자들을 만난 다음에 예, 예. 7일 날 현충일 공휴가 끝나면 그 다음 날 기자 간담회를 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오늘 일단 기자들과 첫 상견을 마쳤습니다. 네. 그럼 아브레우 대표가 자신의 회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거는 민첩하게 움직여서 사업 전략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앞으로 할 텐데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란이 소명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이 아브레우 박사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아브레우 박사가 운영하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한 그런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적기 때문에 회사가 적기 때문에 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본인의 얘기가 어떤 객관성, 논리적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해왔고 거기서 어떤 성공을 거두느냐 이 구체적인 석유 탐사 시추 판단의 그 성공 사례를 좀 내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은 그 액트지오가 가동하고 있는 연구 인력 이게 세계적으로 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이 영일 만에 경제성이 140억 배럴 정도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하게 된 과학적 근거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된다면 의심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면에서 7일 날 기자회견이 아주 큰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고요.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탐사 시추를 위해서 정부가 노르웨이의 유전 개발 업체인 시드릴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고 이 시드릴이 작업에 투입할 드릴십, 그러니까 시추 설비가 있는 선박 형태의 드릴십이 웨스트 카펠라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크거든요. 예. 지난 2008년에 또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한 배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시드릴이라는 회사가요, 노르웨이에 지금 등기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석유 시추선 운영 회사입니다. 예. 시드릴, 이게 시드릴인데 C는 바다, 해양이란 뜻의 SEA, 그다음에 드릴은 파다 이런 예. 뜻으로서 이 브랜드 내용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죠. 직관적이네요. 예, 해양을 뚫겠다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을 뚫는 세계의 드릴 선박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바로 시드릴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노르웨이는 노르웨이와 영국 북쪽에 북해산, 요즘 브렌트유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북해산 원유를 바다 밑에서 약 한 30년 전에 그게 시추에 성공하는 바람에 지금 노르웨이가 세계적인 예. 산유국으로서 국부 펀드도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기여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드릴은 앞에 말씀드린 이 액트지오하고는 달리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회사예요. 예. 더더군다나 그 시드릴이 이제 구멍을 뚫기 위해서 가져오는 배,
이 배가 배 이름은 웨스트 예. 카펠라인데 이 카펠라를 만든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이 C3에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의 영일만에서의 시추 작업은 우리의 기술에 의해서 첫 탐사가 시작이 됐고 그 구멍을 뚫는 시추선도 사실상 우리 기술의 배를 가져와서 뚫는다. 그래서 100% 메이드 인 코리아다. 만약에 석유만 나온다면 한국의 원유가 완전 한국 기술과 한국 자본에 의해서 완벽한 한국산 원유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예. 아브레우 대표가 이제 입국을 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앞으로 있을 기자회견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박사님, 저희 집 식탁에 항상 김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이 횟수를 좀 줄여야 하나 싶을 정도로 김값이 많이 올랐어요. 좀 오르다 말겠지 싶었는데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김은 뭐 소풍 가는 데도 필요하고 외식하는 데도 아주 요긴한 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양가를 섭취하는데 또는 음식 재료 소재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김값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금 5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8%나 올라서 네. 현재 우리나라 물가가 힘겹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2.7%로 낮추어서 요게 2% 초반으로 가야 되는 게 전 국민적인 목표인데 이 김값이 오르는 바람에 김이 오르면 김 자체가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물가 가중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매일 먹는 거니까 아, 물가가 또 오르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이 맞아요. 김은 바로 김밥으로 만들어서 제 2차, 3차 상품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다른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가뜩이나 잡아가는 물가에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김값 오르니까 김밥까지 비싸지는 거 아니냐 걱정 많았는데 실제로 좀 가격 여파가 있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소비자 물가 현재 전 세계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어서 그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을 했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고금리 쇼크의 물가 그래서 실질 소득도 떨어지고 굉장히 이 고통스러웠는데 김값이 오르면서 외식 업체들 입장에서는 김의 소재가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김밥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김밥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뭐 유부초밥 가격도 덩달아 같이 올라가는 이렇게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요 식품 가격은 비싸다고 해서 안 먹기도 어렵고 피해가기도 어려운 그래서 공산품 가격 같은 거는 지금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고 국제 유가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나라가 빠르면 뭐 하반기 또는 연말경에 금리 인하를 갈 수가 있다. 금리 정책에 대전환이 올 수 있다고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이런 어떤 먹거리가 자꾸 뚫리면 이 대목이 우리 물가 관리에 상당히 적신호다. 그런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얼마 전에 뭐 노조 파업 문제도 있었고 또 HBM 부문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이 테스트에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로이터 통신이라는 미국의 미국 유럽에서 가장 그 영향력이 높은 통신사, 이 통신사가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해서 예. 예. 세계가 아주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 이 HBM이라는 것은 하이 밴디지 메모리의 약자인데 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묶어 놓은 겁니다. 묶어 놓으면 그만큼 저장 능력이 빨라지고 또 용량도 커지죠. 잘 아시는 대로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세계 1인자입니다. 예. 그 세계 1인자의 HBM이 몇 년 전만 해도 조그마한 회사, 그러나 요즘은 인공지능 때문에 굉장히 큰 회사인 이 엔비디아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이게 굉장히 쇼크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의 대표가 대만의 컴퓨텍스에 참여 중인데 거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엔비디아가 삼성 HBM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 테스트 탈락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로이터 통신 보도하고는 어떻게 상충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는 테스트에 탈락했다고 보도하지 않고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건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삼성이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곧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이런 것을 불러줬고 테스트를 하는 엔비디아의 대표가 삼성전자 지금 잘 만들고 있는데 우리 계속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삼성전자도 곧 통과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부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목은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게요. 1인자지 않습니까? 1인자인데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데는 이미 통과돼가지고 물건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SK 하이닉스는 지금 물건이 부족해서 팔지를 못할 지경인데 삼성은 수록 이달에 통과한다도 그만큼 SK 하이닉스보다는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세계 1등 메모리 회사로서의 좀 자존심은 많이 구기고 있지만 그러나 뭐 삼성이 하면 또 빠른 시대에 따라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합니다. 예, 또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빠르고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예. 맞습니다.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만약에 한다면 네. 공급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납품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인공지능 열풍입니다. 예.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는 전자제품은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 심지어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사람의 머릿속에도 인공지능 칩을 집어넣겠다는 지금 그 실험이 1차적으로 1단계는 성공한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교육시키고 가동을 하려면 반도체 칩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도체 칩,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지금 독점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가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AMD라는 회사가 새로 뛰어들어서 엔비디아하고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더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대만 컴퓨텍스에서 AMD 또 엔비디아 둘 다 뉴 버전을 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나 AMD가 만드는 GPU는 그 자체만으로는 인공지능의 반도체 칩으로 기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기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HBM,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인데 요걸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경쟁을 하면서 두 회사가 새로운 제품, 차차기 제품까지도 어떤 새로운 모델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 HBM은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결국은 기술 경쟁이 뜨거워지고 기술에서 앞서는 자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인공지능을 둘러싼 반도체 또 한 번 뜨거운 열풍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총 3가지 경제 주제와 관련해서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